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9월 수출이 50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는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것을 수출 감소의 주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하루 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필립 모리스가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지적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립 모리스는 지난 6월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식약처 발표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구체적인 분석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 단가를 일부러 낮추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향후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전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이었습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양시장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과 그리고 중간에 외국인의 하락 전환으로 매도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하락 전환한 상황인데요.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뚜렷한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중국 쪽에서는 국경절 연휴 효과를 기대하면서 화장품주들의 강세만 돋보였던 시장입니다. 대외적인 변수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일본 증시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시장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마무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8% 하락한 2338.88에 장을 마칩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0% 하락한 816.53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역시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하락 마감하면서 46,350원에 SK하이닉스는 반등을 이어가면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0.82% 상승한 73,700원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제약바이오 업종들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신라제는 4% 넘게 다시 상승하면서 106,800원에 CJ ENM도 역시나 3% 넘는 상승 속에서 255,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은요,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0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학과장님, 일단 올해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 마지막 강연의 소식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소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가 10월 13일에 강연을 하고요. 뭐 평생 마지막이진 않겠죠. 근데 금년의 마지막인 건 확실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대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강연회를 19년째 하고 있습니다. 19년째. 좀 오래됐죠. 그런데 이번처럼 구체적인 장소 공개를 안 한 게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장소를 그냥 역삼동 선능력 인근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약하신 분들만 별도로 문자로 정확한 장소를 안내해드립니다. 왜 그러냐? 인원이 400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인원이. 그런데 3월에 무려 1,700명이 오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한 거는 확실하죠. 그런데
좌석 말고 나중에 뭐 이렇게 더 너무 많이 오시면은 이게 또 혼란스럽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사상 처음으로 구체적인 장소를 공개 안 하고 예약자들만 알려드리니까 예약하신 분들은 최대한 오시고요. 지금 거의 접수 마감이 아마 이번 주 안에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오실 분들은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이번엔 교육 이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정보 위주입니다. 저는 그동안 강연을 하면서 교육과 정보를 다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청자들의 대다수의 어떤 그 수요가 정보 위주예요.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급자인 제가 수요자들 수준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배울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정보만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냥 제가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1부는 봉투 선생이 하고요. 2부는 제가 하는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주식회사 파생, 현물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정치, 북한, 기타 미래 전망까지 최대한 제가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집안에 경주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뭐 나는 멀어서 못 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뭔가 얻으려고 하면 노력을 해야죠. 세상에 거저 얻어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오시면은 제가 정말로 모처럼 많이 하는 강연회니까 최대한 제가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입니다. 10월의 마지막 2018년 마지막 무료 강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이번 강연에는 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특별한 강연회로 예상이 됩니다. 400명. 마지막 소수 정예 400명만 접수되신 분에 한해서 입장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1577-7451번으로 미리 예약 꼭 해주시고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연의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앞선 시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좀 주요하게 보셨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시황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일단 오늘 기관의 매도 물량과 거기에 외국인도 매도로 전환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황 분석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모두 다 매도가 나왔는데 지수가 플러스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플러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다 매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했는데 중요한 건 하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음봉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코스닥은 1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이제는 21선마저 이탈하는 이런 흐름이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이제 이게 121선입니다. 빨간색 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당연히 하락하는 건 맞는데 음봉이 나왔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저는 여기서 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든 아니면 다시 정상적으로 내려오든 이번 주 안에는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월화 정도는 혼조세가 나오고 수요일 이후에 아마 방향성이 나올 것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휴일이다 보니까 아마 내일 장까지는 혼조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왜 여기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포인트가 결국 그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이어지면 비정상, 밀리면 정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수구입니다. 1월 하순 이후로 지금 뭐 10월 초수니까 9월 하순 잡고 대충 8개월 정도죠. 8개월 동안 이랬거나 저랬거나 개인만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 던졌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가
현재 트렌드가 하락입니다. 결코 갈 수가 없어요. 뭔가 그 조작적인 흐름이 나와서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수급으로 본다거나 주도 업종의 트렌드로 봤을 때 절대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120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모두 다 보고 있죠. 20년 전만 하더라도 HTS를 볼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 그 주식투자 경력이 20년이 넘나 안 넘나 판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HTS가 언제 만들어졌냐고 딱 물어보세요. 그러면 금방 들통납니다. 언제 만들어졌냐? 1998년 5월입니다. 그게 최초예요.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졌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HTS가 없었던 증권사가 꽤 많았었어요. 정확하게 지금 20년 좀 지났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차트란 걸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봐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모든 개인들. 자, 그러면 이 대입선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여기서 만약에 계속 지수가 간다면 계속 매수하겠죠. 근데 시장 참여자들 다수가 그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과연 갈 수 있을까? 대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특히 외국인 기관에서 그렇단 말입니다. 왜? 그러니까 그들은 양쪽에서 다 매도했잖아요. 개인만 매수하고. 그리고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지금은 대세 하락이 불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로 이게 대세 하락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빠진 것 자체가 이미 끝난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말로 강세장을 이어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끝나야 돼요. 조정이. 그러니까 이건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락할 때 반등하면서 하락하죠. 매일같이 쫙 밀리는 게 아니라 반등하면서 하락해요. 반대로 올라갈 때도 조정받으면서 올라가요. 그런데 이 조정의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밀렸다가 가더라도 용인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조정이 아니에요. 조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그리고 차트상으로만 그러냐? 아니에요. 수급도 그래요. 지금 모든 메커니즘으로 봤을 때 대세 하락은 분명합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반등이 좀 더 지속되느냐 마느냐 이 싸움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빨간색 베이스선을 보면서 개인들이 어차피 엇박자 매매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포인트 아닙니까? 어차피 외국인 기관이 들어와야지 올라가거든요. 자, 그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이 만약에 대세 상승이라고 한다면 계속 매수해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120선 이상에서는 공포감을 느끼죠. 두려움을 느끼죠. 더 이상 따라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반등이 나올 만큼 나왔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의 한계치를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여름 내내 여기서 뭐 무슨 조금 반등 나오면 또 뭐 대세 상승이네 뭐네 막 이런 리포트들이 막 쏟아져 갖고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진짜로. 주식을 모르는 거죠. 일정한 한계치를 벗어나면 그거는 조정이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대세 상승 이어가려고 그러면 여름 구간 저 아래까지 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려 2주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120선만 보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같죠? 장중에 돌파됐다가 잠깐 날 때 이탈되고 또 어떤 날은 또 종가 기준으로 또 돌파하고 그걸 결국 또 내려오잖아요. 코스피보다 좀 더 빨리 갔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딱 2주 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20선만 보세요. 이 아래 막론하고 120선 돌파해서 계속 가면 반등이 좀 더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따질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못 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20선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21선에 대해서 코스닥은 이미 저항을 확실히 받는 거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태냐? 지금 현재 보면 아예 돌파도 못했잖아요. 보세요. 빨간색 돌파했습니까? 아예 못했잖아요. 그럼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은 코스닥 펀드에서 제약바이오 대형주 들어온 바람에
상대적으로 지수가 좀 더 강했을 뿐이지 사실은 코스피가 현재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또 오늘 관심 종목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짧게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제가 2월 초순에 대세 하락 선언했습니다. 그때 한 번 제가 설명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차트를 갖다 대도 이 구간에서 대세 하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100% 예측한 겁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주식 전문가는 예측하고 압축해야 된다고요. 두 가지가 갖고 있으면 전문가예요. 두 가지가 없으면 그건 일반인이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삼성전자의 하락을 예측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됐죠? 흘러내리고 있죠? 두 번째, 안보 문제 변수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서 보면 이때 여기서 급락했잖아요. 이게 안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폭스뉴스라든가 미국의 주일수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연초에 어떻게 했다고요? 트럼프는 김정은을 암살하고 미국 공격할 준비까지 했다고 미국의 뉴스에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그때 그 상황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딱 2월 초순에 이제 끝났다고 본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더 이상 지수가 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북한 문제 터지면 외국인 빠져나오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지금까지 흐름은 어떠냐? 변화된 게 없어요. 북한 문제는 변화된 거 하나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대세 하락이라는 점, 그리고 단기 반등의 지속 여부는 아직 확정적이진 않지만 내일까지 참고하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시황 분석론 안에서 오늘장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로 하락 마감이 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또 전망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21선을 재돌파를 또 실패한 이후에 21선도 이탈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에 대해서 시작점이 어떠한지 일단 짚어드렸으니까요. 일단 주 초반에는 혼조세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또렷한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도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들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미래테크놀로지고요. 두 번째는 대웅제약인데 제가 볼 때는 두 종목 다 오늘 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개를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인데요. 미래테크놀로지와 대웅제약에 대해서 꼽아주셨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과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미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략부터 말씀드리면 보유자는 홀딩 후 매도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던지지 말고 좀 더 갖고 있으라 그 얘기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자, 따라잡지 말자 이건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흐름이 아주 좋아요. 오늘 일단 갭상승했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생각보다 짧아요.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당한 종목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냐? 상한가 또는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종가 무렵에는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추격했던 사람들 골탕 먹고 막 그랬는데 이 종목은 생각보다는 아주 견고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홀딩했던 사람들은 바로 던지긴 좀 아깝고요.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했다. 그러면 내일 바로 던져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던지긴 조금 아깝고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 보다가 매도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미보유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이 얘기 듣고 또 추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결과를 떠나서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내일 마이너스권에서 좀 조정이 한번 제대로 나오면 그때 들어가고 추가 가지면 마세요. 이게 더 가든 말든. 왜? 여기서 만약에 가더라도 놓치더라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밀리면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관망인데요.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은 제가 작년에 상당히 좋게 얘기했었죠.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상당히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고점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크게 기대하기는 점점 어렵지 않나. 왜?
매물대가 너무 두터워졌어요. 너무 두터워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그 혼조세 구간이 긴데 여기서 차트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다 전체적으로 혼조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라인이. 매물이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한 이거 뚫고 가기에는 글쎄요. 저는 일단 확률상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반등한 매도하자. 그리고 미보자는 이거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도 뭐 절대로 억울한 가격은 아닙니다. 적정주가 76,600원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밀리면 그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두 가지 종목이었습니다. 미래테크놀로지와 대웅제약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미래테크놀로지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그리고 대웅제약은 보유자는 반등 시 매도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역시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오늘의 관심 종목 두 가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오늘 2교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교시는요, 투자학개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과장 정원 대표님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학과장님, 오늘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 배워볼까요? 오늘도 이제 월요일 시간이니까 이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는 내용들은 99%가 아니라 100% 평택촌놈의 독창적인 노하우들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어떤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주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제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이제 만 29년 전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볼 게 없었죠. 1989년이었어요. 그때는 책도 없었고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고 HTS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가 처음에 저도 현재 초보자들처럼 되는 대로 막 매수했다가 매도했다 막 그래봤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고 나서 막 또 이렇게 배우러 다닌다고 다녀봤어요. 근데 배울 만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주식 전문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를 하자 그러면 90년대 초반이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막 강연회 같은 게 많이 있었어요. 가보면 전 딱 2번 가고 나서 더 이상 안 갔습니다. 왜? 가니까 20개에서 40개 추천하더라고요. 강연에서 한 번.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것만 또 그 다음 강연에서 또 홍보하고. 그래서 이 바닥이 완전히 사기꾼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미 20대 중반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 뭘 배우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정말로 제가 다 만들어냈는데 왜 이 말씀드리냐? 지금 초보자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노력해서 HTS를 통해서 또 각종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정말 많아요. 근데 공부는 잘 안 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지금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 말씀드리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중간 점검인데 오늘 강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거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주식 투자가 올해 30년째 하고 있고요. 주식 전문가를 19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절대 다수의 개인들은 영원한 플랑크톤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다수의 그 개인 투자들이 그 망가지는 사이클 순서가 있거든요. 처음에 그냥 하나, 둘 이렇게 중기 매매하다가 돈을 날리면 단기로 바뀌어요. 그러다 돈을 날리면 단타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날리면 파생으로 넘어갔다가 파생 대여 계좌까지 가요. 파생 대여 계좌까지 가면 쉽게 말해서 식물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끝난 거예요. 전 지금까지 파생 대여 계좌 매매에서 돈 버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한두 번의 매매에서 벌 수 있겠죠. 근데 누적으로 보면 돈 번 사람을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끝난 거예요. 왜 그러냐? 대다수가 기초가 없이 공부를 안 하고 마구잡이로 매매를 한 경우가 많아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잘못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뭐냐, 주식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어차피 주식 전문가 오래 안 합니다. 아주 길어요. 3년. 짧으면 1년이면 끝나요. 저는 이 바닥 떠나고 다른 거 할 생각입니다. 투자회사 차릴 생각이거든요. 더 이상 주식 전문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건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식 전문가들이 개인 투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망쳐놓고 있어요. 그때는 어땠냐? 하루에 한 사람이, 주식 전문가 한 사람이 하루에 20개, 40개 추천해요. 그래서 올라간 것만 얘기하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업종 테마를 다 돌아가면서 추천해요. 그러다가 올라간 것만 또 홍보해요. 지금 또 어떤 버전이냐? 뭐 그룹 형태로 한 10명이 나와서 하나씩 다 추천해요. 그러면 그중에 간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딱 올라간 거 추천한 사람만 또 딱 홍보를 띄워버려요. 인터넷상에서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다니고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빨리 돈 벌 생각만 하다가 오히려 까먹어요. 절대다수의 개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으면 회복 안 돼요. 다시 한번 무서운 얘기 할게요. 일단 원금에서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게 증액 없이 본전 차질 확률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75%가 가잖아요. 그러면 증액 없이 본전 찾는 걸 저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식투자 경력이 10년이 넘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안 돼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공부하세요. 수익보다도 공부, 학습에 먼저 신경을 쓰시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수익도 발생하고 실력도 늘어나는데 대다수가 그러질 않아요. 자, 오늘 얘기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했으니까 빨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촌놈 추세 판단의 기초입니다. 자, 이거는 차트를 말하는 건데요. 단기 판단은 간단합니다. 일봉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21선보다 높다. 그러면 상승. 낮다 하락. 전 이렇게 단순하게 봅니다. 5일선 보는 게 아니에요. 5일선은 일주일치 평균입니다. 21선은 1개월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판단할 때 21선을 본다는 게 그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일주일이 5일이니까 한 달 20일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기 판단, 이게 더 큰 요소입니다. 일본 기준으로 60일선이 100일선 넘어갔다. 그럼 상승입니다. 반대로 60일선이 100일선 아래다. 그럼 하락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시장은 뭐 이렇다 저렇다. 자,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61선이 120일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61선 아래에 있죠. 그럼 추세가 뭐죠?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3월에 여기서 크로스가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럼 지금 지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추세적으로는 하락이고 단기로는 상승입니다. 왜? 이 검은색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일선 보는 게 아니에요. 5일선 매매는 도박이에요. 5일선은요, 하루에도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해요. 5일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5일선은 그냥, 다른 이동평균선을 참고할 때 보조 도구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수와 종목의 추세에 따른 매매 기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일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수가 상승 추세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뭐 61선이 120선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상승 추세 맞죠? 근데 종목도 상승 추세. 그러면 단기도 찬성하고 중기도 찬성한다는 거죠. 반대로 지수 하락이고 종목도 하락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관망이 최상입니다. 그때는 파생하는 게 가장 좋아요. 파생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요거를 이제 지수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 전환됐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검은색 21선 아래에 있죠, 현재. 이게 검은색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자, 지수 하락 추세, 또 이 단기적으로도 하락 추세.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도 하락, 단기적으로 하락이죠. 파생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물론 그랬다가 올라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렇게 잡으시라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 지수는 상승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61선이 100일선 위에 있어요. 또 종목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단기는 반대하고 중기적으로 들어가자.
그게 아니라 이제 반대로 지수는 하락했다가 종목은 하락했는데 종목은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단기는 찬성이고 중기는 반대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지수가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중기 매매를 하시고 하락 추세일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인 어떤 룰이에요, 룰. 그래서 이런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수로 그냥 그 중기 추세하고 이제 단기를 말씀드렸는데 일부러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해드린 거고요. 어쨌든 포인트가 뭐냐 간단해요. 지수 가고 종목도 간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그러면 뭐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일 경우에는 단기 매매와 중기 매매를 확실하게 구분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봄에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봄에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서 대세하락 선언하고 이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중기 투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기 투자하지 말라고.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나마 어렵게 반등 올라왔는데 대다수의 우리 항주나 기업주들이 좀 어떻습니까? 빠져 있을 겁니다. 물론 올라간 종목도 있겠죠.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반대일 경우에는 중기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자꾸 초보자들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저는 이 종목이 좋아서 중기 매매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딱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취향 보고 판단하라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서 듣긴 들었어요. 우량주를 가치주를 중기 매매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지수가 갈 때는 중기 투자가 맞는데 지수가 안 갈 때 중기 투자하면 죽음이죠. 엄청나게 손실을 봐요. 그때는 단기 매매가 상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종목이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않지만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자.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단기적인 판단은 21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간단하게 보시고요. 추세 판단은 61선이 위에 있으면 상승, 120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이렇게 보시기 바라겠고 지수와 종목이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치하는 경우는 쉬운데 일치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중기 매매는 지수를 보고 하자. 그럼 지금 어떻든 상황이 어떻게 되죠? 중기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부 종목 중에는 중기 매매에서 가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아니라는 거.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2교시 투자학개론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오늘 낱낱이 좀 공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추세 판단에 대한 기초를 단기와 중기 판단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수와 종목 추세에 따른 매매 기준 설정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오늘 방송은 다시 보기를 통해서 꾸준하게 좀 되돌려 보시면서 앞으로 매매 기준에 대한 더욱더 정확한 기준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많은 질문들을 접수를 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3680님의 질문입니다. 차이나 그레이트를 매수가 565원에 비중은 28%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차이나 그레이트 이 질문에 대한 학점 확인해 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는 뭐 정상적으로 매수했다고 볼 수 있는데 평가이익은 좀 평가 손이죠. 제가 이제 오타가 났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에 재매수 하시고요. 시약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셨으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뭐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예측해서 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평가 손이니까 이제 어쨌든 이거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본전 오면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되는 게 사실 중국 관련주에서 좀 불안하긴 한데 워낙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잊을만 할 때 가끔씩 들어가시긴 좋은 종목이니까 비중만 조절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차이나 그레이트에 대한 부분은요, 시약점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7141님의 질문이고요. 중앙백실의 매수가 21,800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학 과장님, 중앙백실에 대한 부분 학점 어떻게 주실까요? 네, A 학점입니다. 그 이유는 평택촌놈 차트 이론의 완벽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전후 매도 후에 조정 시 재매수인데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자, 추세가 이렇게 되면 뭐죠? 상승입니다. 물론 이건 평택촌놈 차트 이론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했던 근거를 다 갖고 있어요. 네, 증거까지 다 있습니다. 자,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으니까 뭐죠? 상승. 자, 이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던가 61선 위에서 매수하던가 120선 아래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분은 같은 경우 어디서 매수하신 거죠? 정확하게 61선 바로 위에서 매수하신 거죠. 네, 기가 막히게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A 약점 드렸고요.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데 확률상 엄청난 거래가 터지지 않는 한 더 가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중앙 백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A 학점이 확인이 되셨습니다. 현재가 전후에 매도하신 이후에 조정 시 다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33분 지나가고 있는데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다라는 속보이고요.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끝자리 0237님의 질문이고요. YIK를 매수가 4,810원의 비중 100%를 들고 계시네요. 자, 학 과장님, YIK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평가 어떻게 주실까요? 네, F학점이에요. 본인이 촉구라고 밝혔는데 최고점 추격 매수와 과대한 주식 비중입니다. 100%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ABC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결국은 돈을 절대로 못 벌어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분들이 아마 또 앞으로 사기당할 겁니다. 또 무슨 얘기냐? 실시간 급등주 대박주 무료 제공한다는데 또 막 이런 데서 또 정보받다 또 이용당할 겁니다. 왜? 선침해하고 그렇게 정보 뿌린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럼 또 당해요. 그리고 또 과장 광고, 과대 광고 하는데 또 진짜인 줄 알고 또 했다가 또 당할 겁니다. 근데 실력은 제자리 상태에서 돈만 계속 가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조급해져요. 이분은 ABC를 몰라요, 현재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셨다가 본전 근저까지 왔는데도 본전 집착 때문에 안 던졌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제가 볼 때 걱정스러워요. 투자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정리하시고 새롭게 출발하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 초보자 때 귀에 안 들어오죠. 마치 노인네가 청소년한테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나중에 그 청소년이 중장년이 되면 깨달잖아요. 어른들 말이 맞았다고. 지금 이 종목에서 수익 나고 손실 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모든 초보자 그리고 5년 이하짜리들은 공부부터 하고 하세요. 내가 실력을 쌓으면 얼마든지 나중에 돈을 버는데요. 실력이 없으면 우연히 돈 벌었다. 결국 다 털립니다. 제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YIK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F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일단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많은 조언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렸는데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매도 후에 관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998님의 질문이고요. 사막 콘덴서의 매수가 81,5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일단 사막 콘덴서 오늘 4% 넘게 내려오면서 꽤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학 과장님 일단 사막 콘덴서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네, D학점이고요. 상승 추세에서는 제가 61선과 120선 매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확하게 거기서 매수하신 거예요. 원칙에서 위배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 백신하고는 좀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이분은 5% 또는 마이너스 15% 이제 매도 후에 단타 재매수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현재 엄청나게 고평가 된 것도 있어요. 매수가가 81,500원인데 이게 적정주가 1,400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리고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막 콘덴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15%에 대한 매도 후 단타 재매수, 그리고 이후에는 또 관망에 대한 의견 디학점으로 확인이 됐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6948님의 질문이고요. 에이블 CNC를 매수가 13,950원에 비중은 45%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학 과장님, 에이블 CNC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요? 네, 조금만 더 낮았으면 A학점이 가능했는데 B학점 드리겠고요. 약간은 아쉬운 이제 매수 가격대도 약간 높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본전 또는 플러스 10%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블 CNC는요, 본전 또는 수익은 10%에 대한 목표가고요.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오늘 10월의 첫날이고요. 월요일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4분기의 시작, 또 오늘 또 의미 있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네, 나프타 관련 소식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Dow jumps more than 150 points after the US and Canada secure a deal to replace NAFTA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나프타 협상이 드디어 미국과 캐나다 협상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우가 150포인트 넘게 지금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우뿐만 아니라 지금 S&P 같은 경우도 2013년 말 이래로 지금 최고치 거의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캐나다와 지금 미국이 드디어 이제 이런 협상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외신 쪽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시장은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도 이에 대해서 좀 환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표현도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이 나프타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직은 좀 미지수다라고 긍정적인 것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나프타가요, USMCA라는 이제 표현으로 바뀝니다. United Nation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 해서 이제 이렇게 나프타를 94년부터 이런 명칭을 썼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내용이고요. 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잠시 다음 기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 포드사와 또 제너럴 모터스사가 1% 넘는 좋은 성적, 그리고 보잉사, 캐터필러 역시 좋은 성적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제 나프타 관련 소식도 각 외신들의 거의 헤드라인으로 지금 모든 이제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럼 또 다른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요, 이 나프타 관련해서 알아야 할 10가지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기사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미국의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나프타 역내 부품 비율이 현행 62.5%에서 75% 상향됐습니다. 자동차 노조와 또 자동차 근로자들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글로벌 공급업체들에는 골칫거리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고요. 또 임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 시간당 16달러인 근로자들에 의한 생산 비중이 최소 5분의 2에 이를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장 이전을 굉장히 싫어했죠. 이렇게 인건비가 싼 멕시코 등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해당 합의는 갱신이나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16년 동안 유지가 되고요. 6년마다 회의를 갖고 또 트럼프가 요구한 5년에서 1년 동안 지금 늦춰진 지금 합의 회의가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지금 나프타 협정에는 인위적으로 각국이 무역 이익을 위해서 환율을 약화할 수 없다라는 강제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네, 물론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이를 위반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에서도 지금 포함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캐나다의 낙농시장 접근성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퀘벡주 선거가 있는 캐나다에서는 상당한 이 정치적인 파장이 예상되고요. 또 외국 기업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의 역할은 크게 축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 미국은 반덤핑 분쟁 해결위원회를 유지하는 데 지금 합의를 했고요. 또 지금 멕시코와의 합의에서도 이를 폐기하기를 지금 미국은 요구를 했지만 이를 유지하기로 최종 조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에서 멕시코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캐나다와도 유사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 협상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프타의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이제 1994년 체결된 나프타를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해서 USMCA로 변경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가 워낙에 전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아시아와 유럽 증시는 어떤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참 궁금하실 텐데요. 네, 아시다시피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경절의 연휴로 일주일 동안 중국 금융시장이 모두 휴장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 설립된 날로 국경일로 지정됐고요. 또 지금 모두 휴장인데요. 또 홍콩 증시도 2일, 그리고 중국 증시는 8일 다시 개장을 합니다. 홍콩 역시 오늘도 휴장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블룸버그 등 이런 외신 쪽의 의견에 따르면요. 일본 니케이 이유 지수가 전거래일 대비 0.5% 올라서 24,245.7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물론 나프타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은 엔화 약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재정 위기 우려가 커져서 이 달러 값이 강세를 이어가자 엔화가 지금 약세로 기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증시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나프타 관련도요, 극적으로 합의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좀 과열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제 일본 이 엔화가 항상 이 달러와 비교해서 항상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나프타 협상 타결로 인해서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탄력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자, 학 과장님, 오늘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는데 내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앞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모든 협정은 트럼프의 의지대로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유리한 거는 끌고 가고 불리한 거는 바꿀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본은 연중 고가를 갱신했습니다. 3월에 저점이고, 근데 한국은 어떻죠? 8월이 저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반등이 여기서 더 나오냐 마냐 이렇게 좀 힘겨운 상태인데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은 혼조세 등락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오후에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내일
오전에 단타를 하시던가, 특히 파생 같은 경우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오후에 방향성 나오는 거 보고 판단하든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생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중이 현재 높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절대로 코스닥 쪽에서 급등했던 제약바이오는 이제는 더 이상 추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온전에 대한 혼조세 전망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